반갑습니다. 오리엔테이션 5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습일지를 같이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실습일지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실습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뭘 기록할까가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저번 오리엔테이션 4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와 일지 사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계획서가 일지로 들어가서 일지를 멋있게 장식할 것인가를 오리엔테이션 4에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슈퍼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슈퍼비전은 뭐죠? 말 그대로 높은 상태에서, 탁월한 상태에서 먼저 간 사람이 후배에게 어떤 알려주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학위를 가진 사람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알려주는 거죠.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슈퍼비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슈퍼비전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나 실습생인데 슈퍼비전을 내가 써요? 슈퍼비전이 써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실습을 하는 실습생의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 관점에서 실습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실습생에서 실습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슈퍼바이저로서의 실습을 한다. 달리 말하면 내 것 중심으로 하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냥 내 것에 급급해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면 이렇게 봐요. 이쪽이 안 보여요. 이렇게. 이쪽 손 안쪽은 보이는데. 근데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들어주는 게 슈퍼바이저예요. 이해되시죠? 슈퍼바이저는 전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개론에서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항상 모든 걸 보게끔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강조하는 게 거시적과 미시적 관점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습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내 거에만 급급해. 또 학생들도 그래요. 내 것만. 남의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쓸 필요도 없죠. 내 거 하기 바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정규 과정을 다 마친 상태에서 마지막 실습을 하는 입장에서 나의 지식이, 나의 기술이, 나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실습 일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습생의 입장에서 내가 한 것을 기록한다. 그대로 기록한다. 근데 그 기록한다라는 개념이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이 한 행위에 대해서 팩트라는 말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어라는 걸 팩트라고 하고요. 그 사실을 이렇게 한글로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그걸로 끝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습 일지 쓸 때는 팩트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 진실을 담아서 쓴다. 그러니까 내가 뭐뭐 했으면 왜 내가 그걸 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써주는 것이 바로 진실된 진심이 담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정에 가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죠? A와 B가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팩트가 뭔데? 그 팩트를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A가 보는 관점과 B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황을 구성해 봐서 누가 더 객관적인가를 보고 평가를 내리게 되죠. 이게 바로 법관이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걸 볼 때 내가 한 실습 일지 내용은 그대로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습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8시간이라는 실습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두리뭉실 가보래요. 그러니까 뭘 기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대를 내가 뭘로 기록하고 이 시간대 뭘 기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제 오리엔테이션 4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렇게 기록한 다음에, 그래서 실습 일정, 시간별로 따른 시간에 대한 실습 제목, 그리고 아울러 실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 페이지 실습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목 한 줄에 6줄로 딱 잡아서 가로 열고 과목 쓰고, 그렇게 해서 처음 들여쓰기 시작해서 끝까지 가주는 걸로 3패러그래프로 한다. 실습 내용.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주관적인 평가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느낀 점, 배운 점, 건의점, 의문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습 일지까지는 객관적 사실이죠. 내가 한 거에 대한. 그러면 느낀 점, 배운 점, 건의점, 의문점, 그죠? 요런 토론할 주제, 요런 것들은 주관적 평가 속에서 집어넣으시는데, 아까 제목 한 줄에 6줄, 제목 한 줄에 6줄 썼기 때문에 여기도 6줄에서 7줄 정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너무 빡빡하게 보인다 그러면 6줄을 써도 되고, 좀 괜찮다, 여유가 있다 그러면 7줄을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 실습 내용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느낀 점, 건의점, 의문점 딱 한 팔, 그러면 4개가 딱 설정이 되죠. 그러면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굉장히 멋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슈퍼비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슈퍼비전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먼저 한 사람, 선배, 전문가가 후배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렇죠? 전문 기술자가 후배 기술자, 이제 같이 들어오신 분들에게 알려주는 거다. 어떻게 일종에 보면 행정론에 반 OJT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OJT 같은 경우는 선배가 후배 가르쳐 주는 거지만, 그러나 이 슈퍼비전이라는 개념은 또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슈퍼비전은 어떻게 줄 것이냐. 슈퍼비전 세 종류로 우리가 기본해 볼게요.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요. 물론 다른 과목에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지식적 슈퍼비전. 그리고 교육적 슈퍼비전. 제가 여러분 실습할 때 뭐였죠? 지식, 기술, 가치관, 3요소. 바틀렛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실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관련된 거 뭐예요? 교육적 슈퍼비전. 여러분들이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을 때, 이 내용이 교육적 슈퍼비전인지 기술적 슈퍼비전인지, 즉, 기술은 행정적 슈퍼비전. 그렇죠? 가치관은 지지적 슈퍼비전. 그러니까, 교육적, 행정적, 지지적 슈퍼비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과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식이니까 교육이고,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가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가치관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 가치관이라는 개념은 어떤 정신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어떤 마인드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비전도 교육적, 행정적, 지휘적 슈퍼비전이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주는 이 슈퍼비전이 무슨 슈퍼비전을 내가 받고 있는지는 알고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울러 여러분이 5년 후에 되면 여러분들이 슈퍼바이저가 될 겁니다. 2급은 5년, 1급은 3년. 그렇죠? 지나면 슈퍼바이저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럼 나는 슈퍼비전을 실습생에게 줄 때 어떻게 줄 것인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5년 후에 슈퍼바이저가 된 상태에서 내가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내 실습을 내가 스스로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이 주는 것만, 그래서 왜 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 안 해주잖아요. 교수들이나 어떤 그 확인을 안 해줘요. 그냥 점수 평가하고 딱 끝나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점수를 줬는데 합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은 교육적, 기술은 행정적, 가치관은 지적 슈퍼비전이라고 얘기하죠. 슈퍼비전은 실습하는 과정에서 세 개가 필요하고요. 그러나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팀 슈퍼비전이 있어요. 팀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집단 지성으로서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의 어떤 걸 만들어가면서 좋은 안을 끌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팀 슈퍼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슈퍼바이저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슈퍼바이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습일지에 기록되는 것은 지식의 교육적 슈퍼비전, 기술의 행정적 슈퍼비전, 가치관의 지적 슈퍼비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슈퍼비전 쓸 때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되게 이제 지도 교수님들이 하길 때는 많이 쓰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강조하는 거에 따라서 느낀 점, 배운 점, 거의 좀 많이 쓰라고 하는 데도 있고, 슈퍼바이저를 많이 받으라는 데도 있어요. 왜? 네가 실습한 거에 대해서 많이 지도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나 보고서의 규칙이라든지 보고서의 미관상, 보고서의 나에게 업그레이드해서 표현을 볼 수 있는 입장에서 슈퍼비전 되게 세 줄이면 좋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고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비전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한번 훈련시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얘기를 미리 다 써놓은 거예요. 이 슈퍼비전이 그 상황과 현광에 맞게끔 그때그때 주는 게 슈퍼비전도 있지만, 이런 슈퍼비전을 딱 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슈퍼비전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이걸 마스터해버리면 깔끔하게 처리되는 거죠. 실수한 다음에 알려주는 게,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잘 고쳐냈고 안 잊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안 잊어버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슈퍼비전이 뭔지 하고, 내가 실습 기간 중에 슈퍼바이저가 어떤 슈퍼비전을 줄 거라 미리 알려주면 어떨까요? 더 수월하겠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으면서 더 실습을 멋있게 폼나게 할 거고, 그러면 슈퍼비전도 줄어들 거죠. 자, 슈퍼비전의 내용이 많다는 개념은 뭘까요? 내가 실습을 못했다. 그렇죠? 제가 저 실습할 때 저희 슈퍼바이저한테 아는 분이었어요. 딱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딱 써놨어요.
그것도 글씨도 큰 글을 써놨어요. 아니, 왜 공간도 많은데 왜 하나만 써주냐고. 좀 써주려고. 이게 실습생을 멋모르고 열정을 갖고 막 많이 써달라고. 그래야 내가 배울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잘하셨는데 뭘 필요 있어요? 잘하셨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말씀. 오늘의 실습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아, 괜찮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말이란 거죠.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딱 써놓으니까 좀 껄끔해요. 내용이 막 있는데 그 하나만 한 줄 딱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 이제 세 줄로 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쭉쭉쭉쭉 쓰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슈퍼비전도 형식이 좀 예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세 줄로 씁니다. 두 줄도 아니고 네 줄도 아닙니다. 딱 세 줄입니다. 왜 세 줄일까요? 3세번이에요. 우리나라는 3자 동서양을 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 개는 안정적이면서 많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최소의 분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세 줄이거든요. 그래서 세 줄을 쓰게 됩니다. 써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첫째 보면 슈퍼비전은 이제 교육적, 지식적, 행정적, 가치적, 지적 슈퍼비전이 들어가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20개의 실습 일지에 골고루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물론 슈퍼비전은 실습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실습 내용과 다를 수도 있어요. 왜 다를까요? 오늘 실습에 대해서는 수고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줄 거 없잖아요. 근데 쓰긴 써야 돼요.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탁월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보이면 추후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실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습 일지 내용과 슈퍼비전이 다를 수도 있다. 기본적인 것은 실습 일지를 바탕으로 해서 피드백을 주는 건 맞는 말이지만 다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이 실습을 하게 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일본어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C하고 어퍼스 쓰시고 T 쓰죠. 클라이언트 악자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 맞게끔 주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노인은 노인에게, 군인은 군인에게, 그렇죠? 여성은 여성에 맞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군인들에게 행할 것을 여성에게 한다든지 초등생에게 한다든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목적 달성을 하고 뭐 내 의욕을 높이는 건 좋은데 결국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더 다치면 꽝이에요. 우리 2박 3일 저기 속초 캠프 갔다 왔거든요. 공정 여행하면서 강원도에 불났던 고성 지역의 산을 보기도 하고 하루는 막 워터피어에서 놀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의 이제 그 테마에 참여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총도 쐈어요. 이게 총도 쏘고 연습하고 맞추는 작업, 맞추면 선물도 받고 얘들 굉장히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근데 누가 맞아서 눈이 하나 실명이 됐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꽝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좀 귀찮죠. 날씨도 덥고 짜증나는데 줄 서라고 이쪽에 넘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소리도 질러야 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막아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안전 요원은 없지만 안전 요원을 선생님들이 막아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 그러면 덥다 보니까 자기 편한데 쉬운데 그늘에 막 오다 보면 침범하잖아요. 그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실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것도 염두에 많이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건 지식과 기술과 가치관에 입각해서 실습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일지 쓸 때도 제목을 쓰고 그에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무슨 과목과 연관성을 가졌냐라고 추측을 하고 이 과목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걸 집어넣으시면 되고 밑에 자세한 설명을 하면 실습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 기술, 가치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틀러가 이게 학자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그래서 전문가란 말을 듣고 싶고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냐 아니냐 늘 지금 딜레마가 되어지는 거죠. 나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문가로서의 합당한 지식과 기술과 가치관을 소유하고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번 기관 사회복지사와 마찰을 피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관 사회복지사와 슈퍼바이저와 자원봉사와 클라이언트들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것 같아요. 내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사실은 난 슈퍼바이저와 사회복지사도 배워가면서 환경을 익숙해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는 친숙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또 슈퍼바이저하고 친숙해져야만 합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해요. 좀 확대해보면 실습생과 실습생끼리 더 친해져야 되겠죠. 실습생을 많이 지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소양이 덜 됐다라고 보아야 될까요? 제가 슈퍼바이저 교육을 처음에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연세 들었거나 너무 말귀를 못 알았거나 봐가지고 딱 면접을 해서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 뽑아라. 다 받지 말라. 처음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질이 떨어진대. 그래서 사회복지사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구를 좁혀가지고 똑똑하고 잘났고 빠릿빠릿한 사람만 골라서 하라는 게 취지였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말이 끄덕끄덕 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그건 아닌데? 그럼 연세 드신 분이니까 좀 말귀를 못 알아가, 좀 장애가 있거나 좀 속도가 늦거나 민첩성이 떨어지면 그럼 그 사람들 실습하지 말라는 말이야? 아니, 사회복지에서 스크리밍을 걸러내지 말라면서 누구든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실습을 하고 클라이언트로 오면 받아줘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놓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받지 말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누구든지 만나면 그냥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이 거부하고 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희망하면 난 끝까지 지원하고 돕는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와서 실습하신 분 중에서 가장 연세 드신 분이 몇 세인지 아세요? 80세 남자분인데 한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분에게 사람을 붙여서 타이핑 그분은 손은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쓰면 그거 타이핑 쳐주고 도와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사회복지를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장롱면을 던져놓고 현직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하지 마세요. 사회복지 돈도 안 되고 월급도 작아요. 그냥 자격증 따고 그냥 장롱면에 던져놓으시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후원해 주세요. 현장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목숨 걸어놓고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지원하고 후원해 달라고. 차라리 그게 사회복지사 돕는 일이 사회복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사회복지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은 해야 돼. 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회복지 길 가고자 원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도와야 되죠. 누가 도와야 돼요? 사회복지가 돕는 거죠. 다른 사람도 돕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해 도와요. 왜? 제가 공부하고 실습해봤고 내가 현장에서 내 능력이 특정해가지고 내 사회복지 가서 그거 하는 것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나아요. 저는 그렇게 좀 전해주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사람은 꼭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제 마찰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단지 사회복지사만 아니라 슈퍼바이저, 자원봉사자, 기관의 클라이언트 누구를 막론하고 왜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사람을 위한 건데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죠.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관리가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의욕과 성취욕이 강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 자기관리가 요구하고 똑같이 같은 맥락이 있어요. 자기관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감정 처리가 안 되는 분들. 그래서 어제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슈퍼바이저나 사회복지사한테 할 때 항상 몰라서 묻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저분이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날씨도 덥고 짜증나고 막 그냥 보니까 실습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보면서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죠? 뭐 그런 것도요. 말을 한마디 해도 짜증스럽게 얘기하고 이거 어쩌라는 건데요? 어떡해요? 그럼 뭐 어쩐대요? 막 이런 식이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실습생끼리 막 주먹이 달라고 발 차고 앞차기 옆차기 근데 두 사람이 남자 여자였어요. 잘못인 건데
그래서 제가 계약서도 2장짜리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 올려놨잖아요. 6번까지. 그걸 싸우면 집으로 곧장 보낸다는 전적까지. 왜냐면 슈퍼바이저는 막 저한테 욕하고 달라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가 좀 정신적인 걸 문제가 있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습은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줬는데 왜? 본인이 원하니까.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왜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싸우면, 슈퍼바이저 싸우면 100점 만점 기준에 50점이 슈퍼바이저에서 손에서 나오는 건데 사회복지사가 평가해 주는 건데 그러면 결국 싸운 사람한테 좋은 점 줄까요? 인성이 안 됐어. 협력이 안 됐어. 지시를 따라하지 않았어. 뭐 다양한 핑계를 내가지고 저한테 팍팍 깎아버리겠죠. 그럼 자기 손해거든요. 싸우려면 계급장 떼놓고 싸워야지. 계급장 달고 상태에서 싸우면 그건 게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싸우지 말고 좋은 모습에서 어차피 길어봤자 20일이잖아요. 그렇죠? 보기 싫어도 20일만 보면 되는 거니까 좀 참고 견뎌보세요. 짜증나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사회복지사한테 얘기했는데, 클라이언트에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차라리 저한테 얘기했어요. 왜? 제가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들어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찍 미루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죠. 강의 15개 다 더 드려야 되죠. 또 집에 가면 엄마, 그죠? 아빠로서 막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또 유튜브까지 들으라고 막 5번씩 들으라고 막 얘기하니, 죽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지쳐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찍 미뤄요. 한 번 미루면 계속 미뤄져요. 한 번 미루면, 다음에 하지. 그럼 이게 분량이 커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실 때, 미뤄질 경우도 있죠. 하루나 이틀 정도. 그죠? 아니면 1, 2, 3 정도는 미뤄줄 수 있어요. 그래도 후다닥 쓸 수 있어요. 근데 막 5회, 10회, 20회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막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나중에 보면 그 내용이야. 어디다 뭘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게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습 일찍 미루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카페를 이용해서 자신의 실습을 시각화하고 안전성을 보장하십시오. 어느 분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노트북에만 자기 랩북이잖아요. 랩북에다만 만들어 놓고 USB에다 담아놓지도 않고 카페에다 올려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노트북이 망가졌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실습 지금 4일 남겨놓고 그게 발견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것이.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만들었던 게다 손만 보면 더 예쁘게 나올 텐데 예쁜 거는 그냥 있는 거 만들어내기 바쁜 거죠. 형식 겨우겨우 만들어서 수료하는 그런 과정을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 노트북이 데스크탑에 집어넣잖아요. USB에다 꼭 하나 담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다 놓으세요. 카페는 이게 포탈이라고 해가지고 안정적이에요. 그거 날아가잖아. 이번에 제가 유튜브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때 근데 카페는 안 날아가요. 유튜브 날아간 이유가 없는데 날아가가지고 제 걸 했는데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 카페는 다음 카페에 제 경험해본 거 한 번도 날아가 본 적이 없어요. 원래는 그대로 다 있고요. 시간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 유지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내가 해서 어떤 과정을 여러분이 갖고 오시면 제가 설명해드리잖아요. 설명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올리세요. 그리고 딱 올려놨는데 제가 보고 아직 제대로 수정이 안 됐구나.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고요. 수고했습니다. 뒤에 이거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구나. 그러면 답글로 다세요. 그러면 위에 보면 답글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올려서 다시면 여러분의 글 위에다가 리라고 써 있으면서 바로 밑으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처음에 올렸던 거하고 리 만약 3번을 고쳤다. 그러면 4번째 가면 처음 것과 4번째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2개 보는 순간 이 모습과 이 모습은 어떤 만큼 차이가 나는지 시각화가 금방 눈에 드러나거든요. 보면 금방 드러나요. 그렇죠? 근데 과거와 현재를 보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쉽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뒤를 보면서 내 처음에 실습 일지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산뜻한데 샬랄라하네? 이게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성취감이 들고 자신감이 드는 거죠. 와, 예쁘네, 멋있네. 내가 했는데도 잘한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뽑아서 제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살펴서 사용해 주세요. 자, 특별히 이제 아까 여기에 마찰하여서 가능한 묻는 자세로서
그 질문했지만 이 언어를 살펴서 사용해달란 말은 클라이언트하고 관계 속에서 얘기해요. 어떤가 하면 클라이언트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 없어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그럼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평상시 일상에 쓰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있는 클라이언트 같으면 괜찮지만 없는 아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민한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 아이한테 어머니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지. 근데 엄마가 없어. 그런 경우가 아이가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 아이가 싸우는 일이 한번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어떤 발생했냐면 하나는 엄마가 없고 하나는 엄마가 새엄마야. 아이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스트레스 받을까요? 새엄마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엄마가 없는 게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계시는 게? 여러분의 입장과 아이들 입장이 또 다르더라니까요. 딱 해서 두 아이가 싸웠는데 하나는 너 엄마 없잖아. 근데 그 애가 듣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너는 새엄마잖아. 딱. 근데 그 소리 듣고 막 터져버렸어요. 그럼 막 이게 나이 차이도 많은데 막 정신없이 머리 잡고 막 싸우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니 그게 큰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언어 하나가 그게 문제를 발생하거든요. 실습을 알게 될 때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쎄쎄쎄 놓으시라고 하잖아요. 그때 가능한 언어 같은 것을 조심스럽게 쓰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 살펴서 그래서 가능한 긍정적인 말을 쓰시고 부정적인 언어 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단어가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오픈형의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엄마 있어 없어? 이렇게 아니라 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 이런 식의 질문하면 낫겠죠. 너는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 그러면 자기가 엄마라고 하든지 할머니 그러니까 그 문제 안 돼. 근데 넌 엄마한테 도움 받아? 아빠한테 받아? 너 할머니한테 받아? 이게 딱딱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선택 방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가 없어. 그럴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그 문제를 받아들일 정도의 어떤 자존감이 있는 클라이언트라면 괜찮은데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만 있어. 건드려버리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생각하는데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긍정적인 언어 쓰는 게 훨씬 좋죠. 오픈형의 질문하고 상대방이 알아서 대답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폐쇄형으로 질문은 이게 되게 검사들이 그러잖아요. 몰아가잖아요. 그죠? 했어 안 했어? 그 뭐 설명하면 다 yes, no만 대답하세요? 그럼 잘못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뭐 자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복사는 법정이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그래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에 휘둘리지 말 것. 여러분 이제 클라이언트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애가 어리고 하니까 하다 보면 애들이 여러분의 이런 말 있죠.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는 말. 이쁘니까 뭘 다 해주고 다 해주다 보니까 상투까지 잡아버리는 발생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클라이언트하고 지금 많이 만나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지만. 그러나 이게 좀 너무 친하다 보면요. 선생님들 갖고 놀아버려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하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악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한테 악하다는 말을 써서 영악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저 나름대로 해석해보는 거예요. 왜 영악하다고 할까? 영특한 건 좋은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 좋은데 이게 악한 어린 아이인데도 악한 의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갖고 놀아버려요. 그럼 선생님들은요 안 됐다고 생각하고 좀 약간 불쌍하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퇴단해 주려고 하는데 이용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예는 안 들을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실생이지만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선생님으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의 위치에서 지도할 건 지도해주고 자를 건 자르고 애들이 요구하는 것도 막 극단적인 걸 막 뭐 좀 사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사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날씨도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한 사줄 수 있잖아요. 나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그런 건 좋은데 아이가 뭐 좀 사주세요. 그래서 막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거절을 못 해요. 그죠? 잘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거절할 때와 줄 때를 구별하고 피할 것과 알릴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이것은 안 되는구나.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뭐 좀 사주고 한두 번은 사줄 수 있는데 계속 사달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선생님 여기 오기 전까지 선생님이 몇 시에 온다는까지 다 파악하고 바깥에 서가지고 선생님 오기 전에 만나가지고 뭐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 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말라는 거. 선생님으로서의 기본 해줄 것과 하지 말 걸 다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만 실습생이지 여러분들은 선생님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서 중심으로 실습을 하십시오. 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하다 보면 약간 변동되고 할 수 있어요. 변동하면 바로바로 저한테 상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날짜가 변동, 이게 시작 날과 끝 날과 그걸 넘어서 되는데 교수하고도 연관시켜서 점검하면서 계획서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럼 실습 시간 엄수, 이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습 시간보다 저는 내용을 강조하는 편이라서 실습만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은 실습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야. 보고서는 좀 못 써도 괜찮아. 실습 시간 여기서 채워야 돼. 왜? 똑같이 자격증을 주려면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의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엄숙해야 돼. 여러분들은 가능한 최대한, 만약에 부득이 늦어진다면 문자라도 전화라도 주시고 오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늦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시간 엄숙해야 되죠. 그래서 특히 실습일 시간에 시간 기록하는 거 엄격하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것은 거시적과 미시적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실습생과 슈퍼바이저, 아까 그 얘기 같이 했잖아요. 그죠? 요 부분도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 달라는 말이건데요. 여러분 상담 같은 경우 할 때 이렇게 받잖아요. 그게.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서 클라이언트 직접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 내가 당신한테 이 정보를 줘야 돼? 라고 거부를 할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기원에 1년에 한 번 정도 이게 정리를 하거든요. 클라이언트의 신상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검을 해놓고, 그래서 변화된 상태를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더 좋은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교육 목적상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폐기 처분하고, 그래서 기관 실습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목적과 함께, 교육 목적지 상실됨과 함께 정보는 없어져야 된다. 파괴돼야 된다. 이건 아시죠? 정보보호법이 이제 강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 아까 지적시법이죠. 가치관이죠. 이 지적시법에 이제 혼자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개 한 3, 4일 되면 그때 가장 고민이 됩니다. 사실 3, 4일이 되면 게임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포기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실습이 됐잖아요. 슈퍼바이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도와드린단 말이죠. 타이핑 안 된다. 그러면 타이핑 되는 분을 연결시켜서라도 해드리고, 손으로만 써면 되잖아요. 그럼 타이핑을 대신 써주고, 집에서 하나 연습해보라면 되고, 서서히 하면 돼요. 보고서를 잘하려고 저는 잘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형식만 갖춰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려는 의지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노력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요구할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 시간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참 고민 많거든요. 이런 것들 이미 시간 같은 건 자기 시간 관리 잘 하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뭐 시설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또 같이 오면 기간을 늘린다든지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구 활용을 잘 하시라는 것. 카페와 유튜브를 잘 활용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 얘기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해드리는 거면 여러분들이 슈퍼바이저가 되게 슈퍼바이저 줄 때 어디에 기초를 둔다? 지식, 기술, 가치관을 준다. 그런데 이것은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습 현장에서 클라이언트가 마주치는 과정 속에서 강조를 두는데 제일 먼저 주는 건 안전의 문제다. 그리고 이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된 첫 번째로서 내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실습 일지를 쓰시면 더 완전하게 쓰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슈퍼비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